네, 반갑습니다. 수원특례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 교육,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향과 관련해서 1시간 정도 교육 진행을 맡은 공동체 컨설팅 움투다의 오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 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교육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소개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하자면 공동체 컨설팅 움트다라는 단체 대표 활동하고 있고요. 사단법인 한국주민운동교육원에서 트레이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던 경험도 있고요. 서울시에서 주민주도 동지역사회보장협체 활성화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교육 영상 초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동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마 이제 동장님들이실 텐데 경험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향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 사례도 살펴보고 기능과 관련해서 같이 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뭘까? 수원시가 지금 읍면동 중에 다 동으로 구성돼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기능을 좀 같이 살펴볼 텐데 사실 동 단위로 복지 활동을 하시는 단체들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고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뭐 새마을 부녀회라던가 통장님이라던가 사실 동네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복지 활동하는 단체라고 했을 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 요거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복지 활동하는 단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복지 활동 물론 뭐 넓게 보면 고용이라던가 주거 모든 영역들이 복지에 해당된다고 하겠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좁혀서 사회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 취약 가구 분들을 돕는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본다면 사실 연상되는 단체들이 많이 있을 거고 직능단체들에서도 이 복지활동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직능단체, 복지활동을 하고 계신 다른 직능단체와 다른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간 위원님들과 좀 잘 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 지점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떤 단체냐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 이제 우리 민간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실 때 사실 이게 설명하기가 좀 까다롭긴 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와는 뭐가 다르냐? 주민자치회에도 복지 관련된 분과가 있으신 동도 있고 없으신 동도 있으십니다만 동네와 관련된 봉사들을 많이 하시는 단체시기도 하죠. 또는 새마을 분녀회나 통장협의회에서도 경로잔치 하시는 경우도 있고 밑반찬 배달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봤을 때 새마을 분녀회, 통장협의회 또는 주민자치회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기능적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공공과 민간이 같은 그림을 좀 그리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021년에 경기복지재단에서 2019년과 2020년에 경기도 읍면동에서 협의체가 하고 계신 사업 대상을 전수조사를 해서 분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를 좀 보자면 전체 사업의 대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소득 일반 대상을 특정하기보다는 취약가구 전반에 대한 사업을 했다는 게 전체 사업의 54% 정도가 되고요. 대상을 특정한 사업으로는 뭐 연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노인과 관련된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사업의 33.1%가 노인과 관련된 사업으로 조사가 됐고요. 10.6%가 아동 청소년, 2.4%가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는 체감할 때 노인과 관련된 사업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체감적으로 인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취약하신 분들이 어르신들만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폭넓은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읍면동별로 대상별 퍼센테이지를 좀 조사한 내용인데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읍면과 비교했을 때 동의 비율이 좀 차이가 좀 있는 점 볼 수 있는데 특히 노인과 관련된 사업의 비중이 읍면에 비해서 동이 훨씬 더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읍면 단위에선 사실 복지활동하는 단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동지역사 읍면동 협의체가 좀 고민하고 있는 반면에
동은 보통 도시형 지역에 있다 보니까 다른 직능단체와 역할이 좀 구분되다 보니 노인과 관련해서 또 집중되는 경향들이 대체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도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장님께서 근무하시는 동에 노인과 관련된 협의체 사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아동 청소년이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 등 다양한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노인과 관련돼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대체적인 경향성을 말씀드립니다. 이 경향성 자체가 뭐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취약 가구의 특성들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더 다양한 대상층에 대한 사업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활성화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좀 제안드려 봅니다. 읍면동 협의체에서 사업을 하시는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느냐? 되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몇 가지 사업 성격으로 조금 집중되는 경향들이 보입니다. 좀 자료가 글자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전체 사업 다양한 사업들 중에 쌀, 반찬, 도시락 등 나눔 및 배달 사업이 읍면동 통합했을 때 전체 사업의 26.7%를 차지하고 있고요. 생활용품 등 물품 전달 사업이 전체 사업의 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합치면 도시락 또는 쌀 반찬 나눔 또는 생활용품 전달과 관련한 물품 전달 사업이 전체 사업의 47.3% 정도를 차지한다. 네, 거의 전체 사업의 절반 정도가 물품 전달 사업에 집중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결연 후원이라던가 식사 후원, 임의용 세탁 서비스, 청소 주거환경 개선, 말벗 안부, 뭐 후원금품 전달, 나눔 냉장고, 나들이 문화 여가 지원, 의료 지원, 긴급 구호비, 긴급 생계비, 장수 사진 촬영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다양한 사업들 중에 물품 전달형 사업이 50% 정도가 차지한다라는 것은 특정 사업의 결로 좀 집중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게 조사된 시기가 2019년과 2020년 시기이기 때문에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19 영향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읍면동단위 협의체 활동을 좀 돌아보자면 수원시는 동협의체니까 동협의체 활동을 좀 돌아보자면 크게 세 가지 지점에 대한 성찰점이 확인됩니다. 첫 번째는 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집중돼 있다. 여기서 사업은 특화 사업을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외에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인접해 있는 동이더라도 취약 가구의 특성들은 상당히 다를 수 있겠죠. 어떤 동은 수급자 비율이 좀 높은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뭐 노인 계층, 어떤 곳은 아동 청소년, 어떤 곳은 뭐 한부모 이렇게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동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데 대체로 어르신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동 특성을 반영한 특화 사업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됩니다.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단순 물품 전달식 후원 사업에 좀 집중된 경향이 보이는데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이웃 간의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전에는 말벗이나 뭐 나들이라던가 같이 만나서 체험 활동이라던가 이런 활동들이 다양하게 진행했던 반면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물품 전달 사업에 좀 집중됐던 경향이 코로나 이후에도 이게 회복되지 못하고 물품 전달에 치중되는 형태가 좀 나타난다. 물론 이거 자체가 나쁘다고 보긴 힘듭니다만 주민들이 서로 관계도 맺고 대화하고 그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로 좀 다양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 안내에 근거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사실 그 전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회복지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시작이 됐었는데요. 2015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전환이 됩니다. 사실 동단위에서는 이 변화를 크게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보장협의체로 복지에서 보장으로 두 글자 바뀐 걸로 사실 뭐 크게 변했을까? 기존에 하던 역할과 활동들이 그대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이 표를 보시면 법적 근거가 바뀌었습니다. 동장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 단체의 법적 근거가 바뀐다는 얘기는 그 단체의 활동 취지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항에 근거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활동을 했었는데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전환된 이후에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근거한 단체로 기능이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도 대폭 강화됐지만 동단위의 협의체 역할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사건은 2014년에 있었던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사실 이제 10년 됐습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국민적인 안타까움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맞춤형 복지라던가 이제 예방적 복지 차원으로 사실 복지의 기능이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는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기능이 인력도 좀 부족하기도 했거니와 신청주의에 근거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라던가 찾아오시는 분, 다시 말해서 내가 복지 수요가 있다, 복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시는 분에 맞춰서 이렇게 좀 복지를 제공했다면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해서는 이제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가 직접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분들을 행정과 민간이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찾아가서 복지 수요를 발굴하는 활동에 좀 더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예방적 관점에서 찾아가는 복지,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이 대폭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동단위의 사회적 약자, 취약가구, 복지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에 좀 집중되어 있는 독거노인이라던가 어르신들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1인 가구 중년 남성, 요즘 최근에 사회적 고립과 관련해서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1인 가구 중년 남성이나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 중년 여성, 영유아 가정, 여성, 장애인분들, 또 한부모 가정, 아동 청소년,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이나 난민, 조선 가정, 또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들도 있으시고 결혼 이주민들도 계신데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계시겠죠.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로 호명된 분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회적 약자로 호명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 단위로 이 사회적 약자분들이 체감하시는 어려움들은 되게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 지역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동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 개발과 이분들을 찾아내기 위한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 단위의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영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한부모 가정이나 조선 가정이나 어르신들이나 아동 청소년들 다양한 문제 영역들이 있어서 어떤 행정기관도 또는 어떤 민간 봉사단체도 한 단체나 기관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대응하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각 단체와 기관들이 관심 가지는 분야를 다양하게 가져가고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으면서 비어있는 보살핌의 영역들을 찾아내고 그 부분들을 같이 함께 돌보기 위한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상에 표현을 해봤는데 주민센터가 지역사회 문제 영역에서 좀 대응하신 영역들이 공고히 있죠. 정책적으로 하신 부분도 있고 동에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하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응하고 계시는 지역사회 문제 영역도 있을 것이고 주민센터랑 중첩돼서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간 부분의 위원님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하시는 기존의 행정의 공무원분들이 담보하지 못했던 어떤 돌봄의 영역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주민자치회라든지 새마을분여회라든지 통장협의회처럼 다른 직능단체들도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겠죠. 또는 동 특성에 따라서는 주민센터와 직접 연계되지 않았지만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 살피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왕따라든지 이제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 이런 부분도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제 영역 중에 한 축을 맡아 주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주민단체 4번이나 5번은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 있지는 않지만 특정 영역을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우선은 동 단위로 어떤 단체가 어떤 지역사회 문제 영역을 맡고 있는지 이런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단체들 간의 협력 사항들도 구상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어 있는 구멍은 숭숭 나 있겠죠. 어느 지역이나 지금 기존의 단체나 뭐 공공 영역에서 돌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분야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역할은 이 비어있는 사각지대의 돌봄 영역에 대해서 한 칸이라도 한 분야라도 함께 추가적으로 돌보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에 닿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역할을 지역사회를 좀 더 보장하는 역할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름도 참 긴데요. 지역사회라는 커뮤니티, 지역사회가 커뮤니티죠. 커뮤니티를 보장하기 위한 단체인 거죠. 보장이라 함은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함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는데요. 지역사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다양한 지역 주민이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복지활동이라고 좀 정리를 한다면 우리 공공영역의 공무원분들이 정책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야도 있겠지만 민간 영역에서 공공영역이 함께 담보하기 힘든 주민들의 자발적 영역까지 포함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좀 더 지역사회를 더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인력의 한계도 있고 예산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야를 담보하기 힘들겠지만 우리 동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어떤 사각지대 분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것이냐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특화 사업이라는 것이 다른 동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한다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동의 복지 수요에 비해서 우리 동에서 다른 단체가 살피지 않는 복지 수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특화 사업의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 수요는 뭔지, 행정에서 지금 담보하고 있는 부분은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돌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분야는 뭔지, 민간 단체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피고 있는 부분은 뭔지, 어떤 단체도 살피고 있지 않은 분야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이 상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뒤쪽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에 나와 있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표입니다.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하에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읍면동단위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에서 동단위 협의체가 갖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단위 협의체의 세 가지 역할 중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은 개인을 찾아내는 역할입니다. 사각지대에 계신 주민 한 분 한 분을 찾아내는 발굴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동단위 협의체의 현실적인 상황은 사실 특화사업 중심으로 사업의 역량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도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역할에 좀 더 비중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예를 들면 뭐 행정에서도 공무원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단전 단수되거나 건강보험 체납되거나 하는 다양한 분들을 찾아내고 계시기도 하지만 행정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질적 사각지대 분들을 우리 민간에 계신 주민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내고 연계하는 역할이 되게 필요하겠죠.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개인의 어려움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지역 내 자원 발굴입니다. 네. 지역 내에서 물론 뭐 수원시에서 시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로 교부하는 내용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CMS 후원을 개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계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사회 활동을 할 때 많은 자원이 필요하시죠. 그 부분들을 우리 민간 영역과 우리 공공이 같이 협력해서 추가적인 자원을 개발하는 것에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지역 내 자원 발굴, 예를 들면 뭐 후원자를 개발한다던가 자원봉사자를 개발한다던가 또는 물품 후원자를 찾아낸다던가 하는 역할들을 행정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역할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기부금법도 바뀌고 김영란법에서도 사실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민간인에게 공무원이 청탁행위를 하는 행위가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지역 상가를 돌면서 뭐 후원을 개발하거나 아니 후원 요청하시는데 상당히 심적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실질적으로도 역할이 많이 제한된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내 자원 발굴 하지 않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지역 내 자원 발굴과 관련된 민간위원님들의 역할을 독려해낼 필요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인이 민간인에게 후원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민간위원님들이 자주 가시는 단골 가게라든지 자주 가시는 뭐 한의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후원 요청을 민간위원님들이 앞장서셔서 후원 요청을 하시고 구체적인 행정 처리는 우리 주무관님들이 같이 보조를 해주시면 사실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민간위원님들이 자원 발굴에서도 관심 가지고 자원 발굴 계획과 관련해서 협의체 내에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능이 지역사회 보장 문제 발굴 및 해결 방안 모색인데요. 앞선 교육 자료에서 원형 그래프로 표기했던 지역사회 보장에 있어서 구멍이 나 있는 분야가 어디냐에 대한 제 문제 제기 부분은 이 세 번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보장되고 있지 않은 문제의 어떤 영역들은 뭔지를 찾아내고 그 영역들에 대해서 자체적인 자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특화 사업을 개발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있는 이 세 가지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 수원시 협의체와도 구체적인 협력 관계를 좀 가지시면 좋겠는데 매뉴얼상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실무분과와도 협력을 좀 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단위 협의체가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뭐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동네 이웃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민간위원님들이 뭔가 대화하거나 뭔가 좀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수원시에 있는 정신건강 관련된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실무분과로 위촉이 많이 돼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교육 요청을 하셔서 교육을 하는 것들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 안내에 보면 그 왼쪽 하단에 좀 작은 글씨로 있긴 한데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되는 대표 협의체, 실무 협의체, 실무분과 포함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읍면동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 훈련,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지원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통해서 실무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 분들에게 동단위 협의체가 활동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하거나 훈련하거나 컨설팅한 역할들을 요청하시는 과정들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보장 사학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입니다. 최근 이제 고독사와 관련된 국가적인 어떤 우려와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 가구를 발굴하는 역할도 동단위 협의체의 과업으로 많이 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자면 사회보장 사학지대는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 가구, 관계망의 열악함을 겪는 분들,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보자면 국가적인 제도적 보장에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다양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기능 간의 관계를 보자면 사회보장 사각지대로 발굴되신 분들을 지역 특색에 맞는 자원을 발굴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도 추가로 발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발굴된 자원을 연계해서 지역사회 보장 문제 발굴에 맞춘 해결 방안인 특화 사업으로 개발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3대 기능 간의 균형 잡힌 활성화된 역할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아마 동별로 특화 사업들은 많이 구상이 돼 있으실 텐데 사회보장 사학지대 발굴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사실 동에 이제 주무관님들이 많은 부분 이게 역할을 부담도 많이 느끼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해서 민간위원님들의 동참 참여를 끌어내는 게 참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 방향성과 관련해서 민간위원님들이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에 있어서 우리 동주무관님과 협력해서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 발굴에 있어서도 주무관님들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민간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다양한 우리 동네 특성을 살린 다양한 자원들을 한번 발굴해보자 이런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기능별로 구체적인 내용들 살펴보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입니다.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보장 사각지대, 우리 특히 민간위원님들과 협력해서 어떻게 좀 더 사각지대 분들 찾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아까도 말씀드린 고독사 관련된 이슈가 뜨거운데 우리 행정동 내에서 고독사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발생한다면 우리 동네에 정말 안타까운 일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민간위원님들과 폭넓게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찾아내는 역할이 행정만의 역할이 아니라 민간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화두를 우리 동장님들께서 공공위원장으로서 많이 제안도 해주시고 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간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제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주변에 어려운 분들 발견될 때 전화 주세요라는 어떤 뭐 기념품이나 뭐 홍보물을 만들어서 띠를 두르고 나가셔서 캠페인 형태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서 하는 캠페인 활동도 물론 중요한 발굴 활동이 될 수 있겠지만 일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발굴 방법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또 어떻게 하는지 좀 사례로 한번 살펴보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우리도 되게 다양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민간위원님들과 우리 행정에서 같이 협력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자 라는 제안들을 지속적으로 같이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중 지속해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매뉴얼상에 나와 있긴 하고요. 혹서기, 혹한기, 전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 시에 특히 유의해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서기 집중 발굴, 혹한기 집중 발굴 이렇게도 하고 우리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전염병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확산될 때 전염병과 관련돼서 더 사각지대에 계신 분은 누굴까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누가 할 것이냐? 주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하되 복지통장 또는 복지이장, 공동주택 관리자, 배달원, 가스검침원, 우편집배원, 생활업종 종사자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협의체 위원님들이 많이 위촉이 되어 있으실 텐데 사실 이게 두 개가 다른 단체가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을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위촉한 구성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동단위 협의체 위원님들과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분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으로 매뉴얼상에 안내되기는 주민 전수조사. 네, 엄청난 작업입니다. 사실 통장님들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전수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특정 취약계층, 뭐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나 한부모, 1인 가구, 주거 취약 가구 등 특정 취약계층과 관련된 집중조사를 하실 수도 있겠죠. 주민 탐문조사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한 지역 자체 조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매뉴얼상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관악구 같은 지역은 몇 년 전에 대규모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반지하가 침수되고 반지하에 계시던 장애인 가구들이 안타깝게 이제 돌아가시는 과정들이 여름철 장마 기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시기 즈음에 반지하에 주거하시는 분들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서 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시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 특성에 맞춰서 우리 동의 비율이 다른 동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특정 계층과 관련된 집중조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사 고위험군을 집중조사하실 수도 있겠죠. 오늘 뭐 교육 주제가 아니어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많이 호명되는 분들이 중장년 남성 분들이시죠. 그래서 40대에서 50대 또는 65세 전, 60대 초반까지의 1인 가구 남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시는 것도 사회부장 사각지대를 발굴하시는 집중적인 타겟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동특성을 반영한 특정 취약계층을 선정해서 그 취약계층과 관련된 집중조사를 복지통장님이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협의체 위원들이 앞장서서 뭔가 활동할 수 있다면 사회부장 사각지대를 위한 발굴을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부장 협의체 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 주민 전반이 함께 협력해서 하실 수도 있겠죠. 다른 직능단체들과 협력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 홍보라든지 참여 동료를 위해서 지역 신문을 활용할 수도 있고 SNS나 현수막, 인쇄물, 홍보 물품 등을 활용해서 또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주민등록 일제조사 하시는 기간에 이걸 좀 병행해서 함께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뉴얼상의 중점 발굴 대상이라고 호명되는 분들 한번 살펴보자면 현재 복지 지원 수혜 여부를 떠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있는지, 위기 상황이 우려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해서 발굴하며 특이사항 발견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제보한다.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지 지원 수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존에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느냐도 좀 봐야 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지금 행정망에 확인되지 않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라는 상상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최근 이제 수원 세모녀 사건도 많이 매스컴에 타고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수원 세모녀 사건이 수원시에 실제 거주하지만 주소지가 화성시로 돼 있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분들은 수원 시민으로서 지금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일상을 함께하고 있는 민간 위원님들이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상상력도 사회부장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나 전수조사를 방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인적 안전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생활업종 종사자나 다양한 생활을 하시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확인되는 분들이 주민센터 주무관님들에게 직접 전화하기까지는 좀 문턱이 있거나 좀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우리 민간위원님들의 관계망을 통해서 공무원님들한테 바로 직접 전화 드리는 것은 조금 이제 심리적인 벽이 있다면 평소에 친하게 지내시는 민간위원님들을 통해서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도 신고의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러면 민간위원님들은 주기적으로 지역에 있는 관계망을 좀 확인하시면서 다양한 우리 지인분들이 동네 주민분들이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회부장 사각지대 분들이 누가 있는지 탐문 조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료에 좀 참고해 보시면 생활업종 종사자별로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회부장 사각지대가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분들,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오피스텔 관리하시는 분들 또는 고시원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또는 총무님들, 모텔 관리자분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혹시 만나시거나 이용하시는 주거와 관련돼서 만나시는 분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지 또는 월세나 관리비가 체납되고 있어서 좀 고민이신 분들이 있는지 장기간 외출하지 않는 분은 없는지 예를 들면 고시원에 생활하시는 분인데 방 밖으로 안 나오신다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셔서 고시원 차원에서 뭔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걱정이 되는 분은 없는지 이런 분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여쭤보실 수는 있겠죠. 서울 강남구나 송파구 지역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고시원 원장님이나 총무님이 많이 초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수원시에 있는 동협의체에도 고시원 원장님이나 총무님들이 초대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고시원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시원에 등록되신 분 또는 모텔에 장기 투숙하시거나 오피스텔의 원룸 이런 곳에 생활하시는 분 중에서 좀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다면 제보를 통해서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한 윈윈의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집배원, 가스검침원, 배달업종 종사자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보장 사각지대가 발굴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스검침원 분들 어쨌든 문 열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주거 환경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스검침이라는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동안 혹시 좀 살펴보거나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견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검침원 분들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많이 위촉돼 계실 텐데 사실 위촉증 전달된 이후에 구체적인 활동이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위촉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가스 검침원 분들이 뭐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좀 어려운 분들이 없는지 좀 물어보실 수 있겠죠. 배달업종 종사자분들도 볼 수도 있고요. 집배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송파구 사례를 제가 포함을 해놨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등기 우편을 발송했을 때 집배원분들이 등기 우편 수신을 위해서 어쨌든 집주인분들과 만나셔야 되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시거나 실거주 하시는지를 확인하시는 우회적인 과정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배원이나 가스검침원, 배달업종 종사자가 생활하시는 중에 확인한 어려운 분들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또는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로서 집을 얻을 때 사실은 부동산 분들 통해서 부동산 중개인 분들 통해서 많이 집을 구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 중개인 분들이 지역에 있는 주거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도가 높으시고 뭐 곰팡이가 쓴다던가 아니면 주거가 좀 열악한 집에 대한 정보를 많이 파악하고 계실 텐데 그 공간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취약하시거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움들을 우회적으로 좀 신고해 주실 수도 있고 또는 생활하시는 월세 세입자분들 중에 월세가 장기 체납되고 있어서 고민되신다라는 부분들을 집주인을 통해서 이렇게 호소되거나 확인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집주인이 실제 주택이 소재한 동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월세 수입을 걷거나 하는 역할들을 대행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월세가 장기 체납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될 때 그렇다고 뭐 쫓아내기는 좀 어렵고 어떡하지 좀 걱정하고 계실 때 우리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부동산 중개인 분들이 생활을 하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연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장기 체납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거지로 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부동산 중개인이 소개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실 수도 있고 위촉하진 않더라도 우리 협의체 위원들이 주기적으로 부동산 중개인 분들 방문하면서 혹시 그렇게 확인하신 분 없는지 탐문하실 수도 있겠죠. 또는 농협과 같은 금융기관 종사자분들 통해서 발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생협, 신협, 이사장님이나 신협 종사자분들이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 어려움 겪으신 분들이 대출을 요청하러 어떤 금융권에 가서 먼저 의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이시다 하시면 사실 그러다가 사채로 빠지시고 빚더미로 더 앉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 요청을 하러 오신 분들 중에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은 좀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어려움을 해소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족 등으로부터 생계비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신용불량, 채무독촉에 시달렸어서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혹시 원하신다면 행정복지센터로 좀 연계를 해도 괜찮겠냐 동의를 구하셔서 이렇게 좀 확인이 되시면 또 거기서 그 경제적 어려움 겪는 분들도 많이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업종 종사자분들 통해서도 발굴이 많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음식점 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강의 다니거나 이럴 때 이제 식당 가서 식사하다 보면 분식점이나 이런 때 배고프셔서 오셔서 뭐 한 끼 정도 좀 혹시 무료로 좀 밥 먹을 수 있냐고 문의하신 분들 왕왕 보거든요. 사실 근데 가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방문하신 분을 한 분 한 분
개인적인 후원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이런 분도 계시지만 방문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어려움 드리긴 좀 어려우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다들 안타까움 느끼시겠죠. 그럴 때 혹시 식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식당을 방문해서 난 굶고 있다, 뭐 이렇게 요청하신 분이 있다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공식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현실적인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확인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편의점 사장님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아동 청소년들의 결식 문제, 이런 것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슈퍼 사장님들 통해서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알코올 중독에 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편의점이나 슈퍼 와서 식재료나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구입하기보다는 주로 술만 사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단골로 오시는 분들, 중장년 남성분이신데 뭐 라면이라던가 식재료를 구입하시진 않고 술만 사시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단골로 오시는 분이다. 그럴 때 뭐 식사는 좀 하셨는지 여쭤봤더니 밥보다는 그냥 술로 때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혹시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을 혹시 연계해 드릴 수 있겠냐, 이렇게 제안 드리면서 확인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활 업종에 계신 분들이 일상적인 생활 하시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지만 내가 직접 돕기는 좀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겪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기적으로 우리 동지역사회부장 협의체 위원님들과 우리 주무관님들이 같이 방문을 하시면서 혹시 최근에 그렇게 좀 보신 분이 있는지 탐문하시는 방식으로 사각지대가 발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장하자면 지원 대상자 신고 의무자들도 있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의료인들도 있으시고 소방구급대원이나 경찰분도 있으시고 교사 강사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교사분들 통해서 아동 청소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뭐 아동 학대, 방임이 의심되는 가구들이 발견되기도 하기 때문에 교사 강사를 통한 발굴도 중요하고요. 의외로 의료인들을 통해서 발굴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료인 분들은 방문하신 분들의 의료적 어려움에 대해서 처치하거나 치료하면 그분의 역할은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방문하신 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뭐 병원비나 약값을 뭐 제공하기 좀 어렵다거나 아니면 만성적인 질환이 있으신데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좀 연계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해당 동에 소재한 병원, 의원 또는 한의원들과 연계가 잘 돼 있으면 의료인들 통해서 사각지대 발굴되는 경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 서대문구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병원 간호사분들이 이제 사회부장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일상적인 진료 행위를 보시다가 실제로 어떤 종합병원 간호사분이 신고를 하신 거죠. 이렇게 좀 어려운 분이 좀 연계를 좀 해달라.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봤더니 종합병원에 이제 화상을 입으셔서 방문하신 이제 청년 남성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뭐 경제적 어렵다 보니까 버스 정거장 한 10정거장 정도를 걸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시냐, 교통비가 없어서 좀 걸어왔다. 여기서부터 좀 잘 살펴봤더니 식사는 하셨냐 여쭤봤더니 지금 돈이 없어서 어제부터 굶었다라고 하신다. 사실 화상 환자이기 때문에 화상 치료만 잘하고 돌려보내고 화상 치료에 대한 치료비만 잘 받으시면 되는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확인했을 때 혹시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주민행정복지센터 주무관님 통해서 방문을 해보니까 실제로 좀 고위험이셨던 거죠. 일용직 노동하시는 현장 노동자셨는데 화상 입고 나서 일을 못 나가셔서 통장 잔고도 바닥나고 경제적인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화상 치료 때문에 병원 방문하신 김에 이렇게 확인이 된 사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례가 발굴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부장 사각지대 발굴이 행정복지센터의 주무관님들만의 역할만도 아니고 우리 동지역사회부장 협의체 위원들만의 역할도 아니고 동네에 있는 다양한 주민들이 같이 관심 가지고 사회부장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보와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협의체 위원님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확인하고 촉진하는 역할들도 해주시면 실질적인 사각지대 발굴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부분들 안내를 드리면서 다음 자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 좀 가져왔습니다. 뭐 보편적인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에서 2021년 넘어가는 시기에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 지원 우수 사례를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인상적이어서 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장의 제보로 사각지대가 발굴된 경우입니다. 보시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장이 제보를 하셨는데 대상자가 지적사회가 있어 보이나 장애 등급 판정은 받아본 적이 없고 만성질환이 있는 청장년 1인 가구셨던 거죠. 사실 장애 등급도 등급 받는 심사도 겪어야 되고 이게 뭐 절차를 밟아야지 등급이 나오는 거라 실질적인 장애를 겪고 계시지만 등급을 받지 못하고 생활하신 분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에 대한 발굴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을 이제 협의체 위원장님이 제보를 하셔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어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복지급여 신청도 해드리고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도 해드렸고 보일러 교체나 전기장판 지급, 지하수 설비 정비도 진행했고 의용소방대가 도움을 드려서 지역주민 도움으로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가구지원 특화사업으로 냉장고도 지원을 드리고 연계되어 있는 병원 사회복지팀과 연계해서 지적장애 여부 판정도 받으시는 과정들이 연계가 된 거죠. 이 시발점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장의 제보셨다. 이런 사례 아마 수원시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민간 위원님들의 노력과 어떤 적극적인 행위로 실질적으로 발굴된 사례로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봅니다. 인천 부평구 사례 한번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사례긴 한데 뉴스에는 인천 부평구 청천 이동 사례로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인천 부평구 전동에서 하셨던 활동입니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과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연계해서 협업한 사례인데요.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를 명예사회복지 공무원과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협력해서 발굴한 사례죠. 1차 조사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인 통장들이 784가구, 청천 이동에 한해서 784가구를 집집마다 방문하시고 방문해 봤더니 조금 더 심층적인 인터뷰가 필요하고 좀 더 대화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통장님들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좀 뭔가 대화를 하시긴 좀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대상층을 추려주시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2차 현장 방문을 가서 그분의 실질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특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복지 제도에 좀 초대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인력풀을 잘 활용하셔서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에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사례는 서울 송파구 사례인데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집배원분들을 연계해서 이분들을 이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위촉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관련 절차를 보시면 이거 송파구 전체입니다. 그래서 송파 우체국과 연계를 해서 우체국 집배원들 간담회를 집배원 190명 대상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송파구 차원에서 등기로 복지 안내문을 발송을 하면 집배원분들이 등기를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그분의 어떤 뭐 가정 상태나 아니면 그분의 건강 상태도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겠습니다만 어쨌든 방문해서 확인하고 체크리스트에 의거해서 몇 가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 내용을 행정복지센터 주무관한테 전달을 하면 그 내용을 확인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하는 사업으로 개발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네, 이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배원분들과 구체적으로 연계한 발굴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건강음료 전달 사업도 많이 하시죠. 야쿠르트와 이제 협약을 맺어서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이 건강음료를 전달하는데 사실 어르신이나 장애인, 취약가구 분들에게 야쿠르트를 전달하는 그 자체의 목적보다도 야쿠르트 배달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얼굴도 한번 더 보고 안부도 확인하고 말도 좀 걸고 혹시 뭐 식사는 잘 하시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는 목적으로 안부 확인 서비스를 겸해서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이제 수원시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뭐 한국 야쿠르트 줄여서 HY죠. HY 업무 협약을 통해서 주 3회 건강음료 전달하고 안부 확인하는 내용들을 중간중간 모니터링을 하는 형태로 행정복지센터 주무관님들과 협력해서 같이 진행하는 형태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지역 특색에 맞는 자원을 발굴하는 활동입니다.
사회보장 사각지대 주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시에서 교부되는 사업비도 중요하고 물론 CMS 개발하신 내용도 중요하지만 되게 다양한 자원에 대한 상상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이웃들이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계신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관심 가지고 참여하신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 가지고 후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과정도 상상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사실 공무원에 의한 기부금품 모금이 상당히 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동 모금회를 좀 경유해서 CMS 개발도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민간 위원님들이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조금 더 앞장서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민간 자원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읍면동에 있는 민간 위원님들이 앞장서셔서 기부금품 모금 또는 물품 후원 이런 부분들을 독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로 경기도 부천시 상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나눔가게 현황 소개해 드립니다. 부천시가 광역동으로 일시적으로 전환했다가 지금 올해부터 다시 일반동 전환해서 사실 규모가 동 하나가 한 7만 명, 8만 명 정도 되는 되게 큰 규모다 보니까 자원도 되게 많습니다만 어떤 부분들을 자원 확보하셨는지에 대한 주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CMS를 실제 뭐 후원금 내실 수도 있지만 뭐 상점 수익금의 일부 금액을 후원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모금하기도 하고요. 물론 당연히 정기 후원금 지원하기도 하고 학원이나 독서실 같은 경우는 학원 독서실 이용권을 후원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학원 등록생 중에 뭐 한 달에 한 5명, 3명 정도를 우리 행정센터에서 추천하는 또는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서 추천하는 아동 청소년들을 무료로 학원 강의를 좀 수강하게 할 수 있도록 뭐 협약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후원 개발의 방식일 것 같습니다. 뭐 물품 지원 방식도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슈퍼라든지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마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물품을 후원받으실 수도 있고 뭐 문방구나 학용품 이런 부분들 후원도 받을 수 있겠고요. 보통 임용 서비스를 이제 미용 봉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날짜를 잡아서 행정센터에서 머리 깎아드리거나 하는 방식도 있지만 미용실에 쿠폰으로 발급해서 좀 이용하실 수 있게 가게를 방문해서 하실 수 있도록 뭐 후원 개발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론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생활 업종들이 운영되는 과정에 큰 품을 들이지 않고도 후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제안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로 하나 또 소개드리면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에서 2023년 유의가구 발굴 지원 우수 사례 최우수상 수상하신 경기도 광주시 오포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를 한번 소개드려 보는데요. 사업명이 칸칸 가득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 칸마트라는 동네 마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칸칸 가득 이렇게 네이밍도 잡은 것 같은데 칸마트라는 좀 대형 마트인 거죠. 그렇지만 뭐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처럼 뭐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지역의 특성을 가진 지역에 기반한 좀 중규모 이상급 되는 마트인 것 같습니다. 그 마트에서 월별 테마에 맞는 물품들을 후원을 받는 거죠. 동일한 물품들이 계속 지원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1월에는 김치, 12월에는 뭐 동지 날 있으니까 동지 팥죽, 1월에는 사골곰탕, 뭐 2월에는 뭐 카스타드 한라봉 이런 것처럼 월별 뭐 주기에 따라서 명절 주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월별로 다양한 물품들을 협력 지원받는 것을 협약을 하고 요 내용들을 이 물품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월별 특색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들도 되게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위기가구 발굴 지원 우수 사례 대상 받으신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에 대상 받으신 곳이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요. 이 사업을 저는 자원개발 사업으로 좀 보는데 물론 뭐 수원시의 대도시에 가까운 수원시가 갖는 특성이 진위면과는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한번 참고로 말씀드려 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1년은 코로나로 한창 심각하던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농촌 지역에 산간 지역에 있는 불악단위 어르신들이 사실 물품과 관련해서 이제 장을 보시거나
2시간에 한 대씩 배차되는 마을버스를 타고 뭔가 시장 나오시고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협의체 위원님들이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필요하신 물품들을 배달해 드리는 활동을 좀 하신 거죠. 젊은 사람들이야 뭐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전화로 주문하거나 하시겠지만 어르신들은 사실 방문해서 하시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으셨는데 이 시기의 어려움들을 잘 캐치하셔서 사업을 잘 개발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내용은 이걸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상 가구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새마을 분여회나 뭐 지역 분여회, 이장단 협조를 받으셔서 발굴하셨는데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 가구가 아닌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굴이 됐죠. 근데 이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사실은 세금으로 지원하는 데는 사실 제약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셨냐? 네, LG 이노텍이라는 그 진위면 소재한 기업으로부터 거의 전액 후원을 받으셔서 기업으로부터 자유롭게 좀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정 기탁을 좀 하신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업이체에서는 뭐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좀 지원하고요. 물품과 관련된 구입비는 거의 전액을 지역에 있는 기업 후원으로 유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배달하신 차량도 행정 차량이 아니라 진위면 협의체 위원회 개인 차량으로 배달도 하셨고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필요하신 물품을 맞춤형으로 뭐 똑같이 뭐 스팸이라든지 뭐 샴푸라든지 똑같은 물품을 동일하게 나눠드린 게 아니라 어르신들마다 필요하신 물품들을 조사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이 취지에 공감하신 동네 소상공인 분들께서 후원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원하셔서 더 풍성하게 지역 내 다양한 자원들이 발굴돼서 기부 문화가 형성되는 그런 특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은 지역사회 보장 문제 발굴 및 해결 방안 모색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수원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되어 있고 그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선진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게 수원시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상당히 경험도 많으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도 하셔서 특색 있는 특화 사업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도 어떻게 하면 우리 동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들이 개발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동별로 지금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시 차원의 복지계획도 있겠지만 마을 단위 복지계획, 그래서 동 단위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살피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동별로 좀 계획을 설계하시고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제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우리 뭐 할까라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해도 좋지만 사실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은 동네에 대한 통계 조사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동에 주거하시는 분들의 특성들, 어르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동 청소년,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 어떤 분들의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은지 동별로 좀 조사를 해보고 그 분들의 어려움과 관련된 새로운 활동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가급적이면 시혜나 적선을 넘어서 요즘 복지의 트렌드 자체가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좀 많이 설계됩니다. 아까 앞서서 교육 자료에서 단순 물품 전달식보다는 주민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특화 사업이 요즘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기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실질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할 것이냐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중장년 남성분들이다. 뭐 집집마다 물품을 나눠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분들이 외로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나서 같이 어울리는 자조 모임 이런 활동들을 협의체 위원님들이 독려하거나 도와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료상에는 서울시 강북구 삼양동에 저소득 독거 중장년 동아리 사례를 좀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실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비슷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끼리 관계를 만들어드리는 활동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특화사업 개발 사례 한 가지 말씀드리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인데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일동의 협의체 활동이 지금 전국적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협의체 위원님들의 역할을 단순 물품 전달하는 어떤 전달 체계로서의 역할을 좀 넘어서서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주민조직가의 역할들을 하시겠다라고 천명하시고 광산구 전체 사업의 어떤 방향을 송정일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선도하고 계신데 개념을 좀 표시한 개념도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파란색으로 표기한 돌봄 매니저가 우리 협의체 위원 한 분 한 분이라고 되신다 보면 협의체 위원 한 분당 노란색으로 표기된 위기가구 3명씩을 전담을 하는 거죠. 그분들 방문해서 말벗도 해드리고 좀 관계도 맺고 계신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분들의 활동의 목표를 이 위기가구인 노란색으로 표기된 위기가구 한 분당 동네에 친구 3명 만들어 드리기. 파란색으로 글린 이웃이라 표기를 했는데 위기가구 한 분당 주변에 친구 만들어 드린 역할을 우리 협의체 역할로 지금 디자인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도 사회적 처방이라고 주민들 간의 관계를 촉진하는 역할들을 이제 협의체에서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트렌드로 좀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물품 전달보다 이웃과 이웃 간의 역할을 좀 촉진하는 것인데 위가구와 협의체 위원님들의 관계가 시작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위가구 이웃에 같은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끼리의 친구 관계를 좀 만들어드리는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관계를 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참 협의체 차원에서 시도하기 쉽지는 않으신 사례이긴 합니다만 혹시 기회 되시면 수원시에서도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송정일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1,000원 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지급했을 때는 사실 대상층도 엄격하게 좀 규제해야 되고 한데 1,000원만 내면 누구나 와서 식사하실 수 있는 식당을 지금 민간 자원을 개발해서 가게 사장님들과 협약을 통해서 1,000원 밥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무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1,000원이라도 내기 때문에 드시는 분들의 낙인감도 덜하고 이분들도 친구분들 데려오셔서 같이 식사하실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되게 활성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식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식사하면서 마을의 친구 사귀는 활동으로 이 1,000원 밥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1,000원 밥상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원도 개발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 1,000원 밥상 후원하는 100인을 모집한다. 그래서 CMS도 별도로 좀 개설해서 모집을 하는데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일반적인 후원을 받을 때보다 이런 사업처럼 특정 사업의 목적성이 드러나면 후원하시는 분들도 좀 더 후원의 품을 더 내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네에서 재능 나눔하실 주민 강사를 모집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강사비를 절약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 교육 활동의 목적은 친구 사귀는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컬러링북을 하시든 건강 체조를 하시든 여러 가지 활동들의 목적이 그냥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뭐 취미 여가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기능적으로 뭔가 배우시거나 이런 측면보다 만나신 분들끼리 친구 사귀는 데 포인트를 두고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그걸 위해서 동네에 있는 주민분들의 재능 나눔도 독려하고 있다. 이런 측면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이벤트성 행사도 합니다. 라면왕 선발대회 해서 우리 고립 위기 계신 분들도 사실 이제 라면 끓이는 데 있어서 내가 전문가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라면 끓이기 달인을 좀 이제 대회를 통해서 선발해서 상도 드리고 하는 과정도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손뜨개 교실 같은 것도 운영을 하는데요. 손뜨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손뜨개를 매개로 대화하고 관계 맺고 친구 사귀고 이런 활동들로 하고 있어서 비용을 1인당 3만 원 받고 있긴 합니다만 돌봄 이웃은 무료로 해서 사실 돌봄이 필요한 분들만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주민 일반의 친구 사귀는 활동으로 확장성을 담보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분들의 변화도 좀 확인되는데요. 천원가게 이용하시던 어려우신 어르신께서 내가 왕년에는 현장 노동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세멘트는 내가 좀 깔아주겠다. 해서 품을 나누셔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 돕겠다 하셔서 함께 하시기도 했고 위기가구 분들 중에 동네 봉사활동 참여하시겠다고 해서 환경정화 활동에 좀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에서 쌍방적이고 서로 품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확장되시는 그런 사례로서 송정일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사례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에서 우리 민간위원님들과 공공위원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함께 살피는
적극적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응원드리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